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요? 네, 민가에서 시작한 불은 현재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을 보면 거센 불길이 마을을 뒤덮었고 검은 연기도 자욱합니다. 화염이 거세 밤하늘도 시뻘겋고 인근에는 소방차들도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고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민가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는 것을 현재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룡마을 3지구와 4지구 그리고 6지구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화 작업에 소방 인력 230여 명과 장비 69대가 동원됐고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 불로 조금 전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까지 양재대로 3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첫 신고는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500원 턱 밑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결정인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경제 주요 내용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율 이야기, 금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한은의 금통위가 있었는데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작년 2월과 5월 달엔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각각 한 번씩. 그리고 이제 7월, 8월, 10월, 11월 4번 하고 올해 이제 1월 첫 금통인데 이제 5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뭐 하나는 항상 여러 가지 원인을 쭉 이제 제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란 단어를 이제 그 이창용 총재님 그 기자회견 할 때 엄청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환율 수준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게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우리 통화량을 계산할 때 M1이 있고 M2가 있고 LF, L 이렇게 나가는데 M2를 기준으로 이제 GDP 대비 얼마나 비중인가를 계산했는데 M2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현금 그리고 플러스 이제 요금을 이제 은행에다 얼마든 바로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정기예금, MMF 같은 걸 합해서 이제 M2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게 아마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은 의원님실에서 이제 자료가 나온 건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이 한 153%, 미국이 71%, 뭐 유럽 쪽 해도 한 100%가 약간 넘는 수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2배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가운데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와 가치의 상대 비율이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면 물가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확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경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 논리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이 M2라는 그 우리 유동성 지표를 보면은 이거는 주로 은행 중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 유동성은
은행 플러스 그다음에 자본시장이거든요. 자본시장에서 기업이나 가게가 신용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파생 상품까지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 건데 미국은 그 비중이 훨씬 높고 미국은 오히려 은행 비중이 확 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중심의 지표인 M2를 가지고 계산하면 우리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은행 중심이냐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자산 구조가 부동산 중심이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우리가 구매할 때 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중심의 금융 어떤 시장 비중이 확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미국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것만으로 원달러 환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고환율을 잠재울 대책을 조만간 또 정부에서 내놓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려서요. 이번 회의에서 문구 변화 하나가 좀 눈에 띄었는데 통화정책 의견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금리 인하라는 용어 자체가 안 보이고 있고요. 예. 이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뭐 이어나간다. 그다음에 뭐 조금 작년 말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 많이 좀 줄었죠. 그러다 네. 이번엔 금리 인하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올해 하반기쯤에 한국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지면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우리 그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이렇게 추세를 보면 한번 이렇게 금리 인하가 끝나고 동결이 되고 지금 5연속 동결이잖아요. 네. 동결 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는 정말 한국 경제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동결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그렇다면 올해 중에 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올해 중에는 금리 인하는 없고 아마 내년 상반기 언제쯤 해서 경기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고 좀 회복 강도가 높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금리가 인상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가 멈춰서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준금리가 작년 그 10월부터, 10월이 아니죠. 5연속 네. 하반기 이후 쭉 지금까지 동결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 보시면 이제 부동산원 통계 보시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49주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 기조로 만약에 한국은행이 정말 급작스럽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금리를 한번 인상해 버린다 올해 중에 그럼 부동산 시장이 확 충격받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리가 동결이 된다.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데 최근 코픽스 금리가 올해 한 여름부터 해서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픽스 금리라는 거는 우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그리고 과거에 보면 금리 동결 기간이지만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과거에 금리 동결 기간이 있거든요.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전까지. 그때 시중금리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일 걸로 보이긴 하나 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처럼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한 지도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 거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슈를 바꿔서요. 피자헛 가맹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고요. 일단 이 차액 가맹금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프랜차이즈 업체 그 시장을 보면은 본사에서 이제 본사의 마크, 예를 들어 피자, 로열티를 쓰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할 때 광고, 또 본사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제 그 로열티를 받는데 이 차액 가맹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피자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정확히 그런 품목인지 는 모르겠으나 밀가루, 치즈 이런 거는 본사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본사에서 그걸 싸게 안 넘기거든요. 비싸게 팔아서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네 원재료 그 들여와서 이제 가공하는 원재료 비용보다는 좀 높게 갔거든요. 네. 그 차이를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에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된 거를 본사에서 하는 거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됐던 게 거의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슈가 됐는데 지금 한 5년 지난 지금 이제 판결이 돼서 이런 부분은 법률상으로는 뭐 명백한 것 같아요. 개혁사항이 없는데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원가라고 믿고 산 그 비용에 알고 보니 이 본사의 수익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점주분들도 알고 있었죠 이미. 예, 계약하기 전에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이 그렇게 계속 돌아갔으니까. 네. 이게 원재료비보다는 본사가 좀 유통 마진을 붙여서 팔겠구나.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단순히 피자헛 특정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관행적으로 프랜차이즈에 좀 그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까? 그렇죠. 이제 피자헛만 하더라도 사실 옛날에 엄청 잘 나갔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청났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피자헛을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리고 지금 적자가 몇 년씩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했거든요.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이라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분 영세하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사실 그 돈을 안 받으면 기업이 운영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가맹점주들도 어렵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요새 소비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내수 시장 위축, 그리고 사실은 이미 바뀌었어야 될 관행,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돌이켜보자면 회사가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돈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못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상 절차에 들어가면 이미 다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고 이미 이제 그 피자헛의 어떤 돈을 빌려준 그런 자본들은 이미 뭔가 조치를 다 취해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업이 회생 절차 들어가는 아니면 극단적으로 기업이 이제 청산이 되면은 이런 가맹점주들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은 좀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어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하기가 까다롭다면서요? 5만 원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작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뭐 환불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쿠팡의 어떤 관련된 시장, 거기 쿠팡 이츠라는 데서는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회 청문회 때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보상 방안 요거를 좀 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개선해서 이제 발표해라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대로 발표했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쿠팡이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의회 쪽에 좀 로비가 들어갔고 우리 정부가 상당히 난감했는데 이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많이 줬던 그런 이슈라면은 제가 만약에 쿠팡 쪽에 있는 그런 직원이라면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고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회 그 로비를 말씀하셔서요. 이게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 이슈로까지 번질 양상인데 미 하원 청문회에서 뭐 이제 쿠팡을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여한구 본부장이 쿠팡 문제는 뭐 통상 외교 문제로 이렇게 번질 비화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쿠팡이 쿠팡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미 간의 그 외교라든가 통상 관계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지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 이슈는 미국 의회 내 의원들과의 갈등이니까 지금 이제 여한구 통상본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아마 뭐 아주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고 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의회가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싸고 돌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저는 조만간에 이슈는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쿠팡에 지금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두고 소비자들도 빠르게 민심이 식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쿠팡의 선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도 정부에서 배제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직후 베네수엘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운동으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회동에서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에서의 민주정권 이양과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지만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이 되면서 마차도는 사실상 정권에서 배제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선거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And is he committed to a transition to democracy for Venezuela? Yes, and he is also committed to hopefully seeing elections in Venezuela one day, but I don't have an updated timetable for you today.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복원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며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당인 미국 공화당에서도 마차도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she's clearly going to become the president. I think the transition. I think that clearly Trump and Marco Rubio have a transition plan. 베네수엘라 국민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Bueno, lo que queremos para todos venezolanos que esta reunión sea de gran bendición, pues, y que todo se arregle y que todo esté normal para. 마차도의 방미 일정에 맞춰 로드리게스 임시 부통령도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등 베네수엘라의 미래 권력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과 관련해 처형 800건이 중단됐다며 사례가 지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만약 사례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며 이란 정권과 소통해왔다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여전히 올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고했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 총격에 3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요원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강경 이민 단속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저녁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던 미 이민 단속국 요원이 베네수엘라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남성이 도주하다 잡힌 뒤 주민들과 함께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연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Last night what we saw was 3 individuals weaponize shovels and brooms and attack an ICE officer that had to defend himself.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스 요원 총격으로 30대 미국인 여성이 숨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거리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아이스 요원을 체포하라고 외치며 눈덩이를 던졌고 무장한 경찰과 아이스 요원들도 최루가스 등으로 막아섰습니다. 시위대와 법 집행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민 단속국 요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해 사태를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The Democrat Party has demeaned these individuals. They've even referred to them as Nazis and as the Gestapo. And that is absolutely leading to the violence we're seeing in the streets.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시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통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팀 월즈 주지사 등은 아이스 요원들의 무모한 무력 사용을 규탄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평화 시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He wants more violence on our streets. We cannot give him what he wants.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하는 전례 없는 암흑기로 진입하기 직전이라고 현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 또한 허가해서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어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네, 재작년이죠, 이제 12월 4일 날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드디어 이제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형사 35부에서 이제 첫 선고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먼저 결론을 먼저 선고를 하고 판결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마 판결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최종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순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겁니까? 네, 전혀 없고요.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라고 하고 설명을 하지만은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사안의 중대성인가요? 맞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에 그 선고의 형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해야 뭔가 좀 그런 파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생중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살펴보도록 할까요? 혐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번 그 선고는 사실 비상계엄의 이제 몸통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게 가장 큰 혐의고요. 그때 당시에 전 국민께서 방송 중계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버스로 가로막고 그리고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혐의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폐기한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죄가 마지막 혐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오늘 1심 선고 관련해서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파가 이어지면서 양재대로 일부가 통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주변에 소방 당국의 차량들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일부 통제가 된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양재대로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 구간이 통제됐다는 소식이고요. 화재로 3개 차선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지금 출근길이 이제 시작됐을 시간인데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난 거고요.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주변에 2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대피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연소 확대 우려에 맞서서 지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거센 불길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들어온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체포방해를 노골적으로 했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포를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할 때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유사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다수의 인력이 그 집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특수가 앞에 붙어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냥 공무 집행 방해보다는 특수가 붙었을 때 형량이 더 세겠네요. 형량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사적인 그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그런 그 의무는 없거든요. 따라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혐의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공판에서도 이렇게 대통령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했겠냐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또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것들이 다 생중계로 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본 상황 아닙니까? 이 부인이 가능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 체포나 임의 동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죄가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당시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적법하게 발부가 됐으면 일단은 거기에 응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투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약간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측면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원에서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집행을 거부한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경호처의 인력들을 동원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본인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측면의 자충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왜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까? 내란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권한으로 법에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영장을 발부를 법원에 신청한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말대로 공수처의 그런 수사 권한이 없으면 만약에 과연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했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런 부분을 놓칠 리는 제가 볼 때 없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 내용도 지금 본인의 어떠한 억울한 심정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호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법원에서 지금 그 관련 범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본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일단은 임시적인 조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본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범죄 사실 중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오늘 본안에서 그 관련 범죄에 대한 적법성 유무가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형량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특검의 구형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많은 혐의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다 합쳤더니 징역 10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5년의 형량을 구형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화폰 삭제 이 혐의로 3년. 그리고 계엄 사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여기에 대해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따라서 총 10년인데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체포 방해, 체포 영장의 적법성이 다뤄질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 과연 이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서 관련 범죄로 인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가장 큰 구형인 5년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지금 특검에서는 이 내용을 하면서 윤은 반성도 없이 불법성을 감추게 급급했다. 하급자에게 책임만 전가했다. 이런 질타까지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어떤 구형 같은데 양형이라든지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지난번 그 내란죄의 그 결심 공판 진행 과정을 보시면 특검이나 이런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반성이 전혀 없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하급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민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양형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송구하다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죄질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 생중계로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후 계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폐기, 이거는 별도의 범죄로 다뤄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와는 이제 별개로 절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사후 계엄문을 원래는 이제 절차적으로는 작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성 안 했다가 그 부분이 위법성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을 했는데 또 사후에 작성하고 또 폐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안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문서 작성, 국가의 문서 작성 그 의무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훼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가늠자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강제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도 한데 좀 실기를 한 것 같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무죄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비화폰 삭제 지시라든지 사후 계엄문 작성은 사실 이번 재판부가 저는 내란의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사건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고를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형사재판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저희 YTN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는 이번이 3번째인데 맞습니다. 앞선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제일 큰 점은 앞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사건의 본질적인 사건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결 선고거든요. 따라서 차후에 있을 2월 19일에 있을 그런 내란죄 재판에 대한 선고 이전에 나오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선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다른 점이고 같은 점은 똑같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재판정에서 그런 행위로 인한 그 선고를 받는다. 그런 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 본안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더 가까운 재판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8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판과 선고가 이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2월 19일 선고 공판이 이제 예정돼 있고요. 다른 재판들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일반 이적 저죄라든지 뭐 최상병 사건 관련된 재판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명태균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오늘 선고와 2월 19일 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재판들도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1심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은 2월 19일에 선고가 나올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판사회
회의를 열었어요. 이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 등에 대한 형사 절차에 대한 특례법, 이 시행이 되면서 전담 재판부 2개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 2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만 해도 8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관련자들의 재판 수를 고려했을 때 전담 재판부 하나로는 그 재판을 모두 진행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우선 설치한다 2개를. 그렇다면 차후에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재판 수나 재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워낙 재판이 많고 다 중요한 재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이 1심 선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회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자면은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 이거를 두고 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땐 2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 확실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반대쪽에서는 아니 이게 행정력의 낭비고 지금도 검사가 부족한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민주당 쪽의 논리는 이제 확실한 내란 청산을 하겠다 예. 이 논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지방선거용 정치 전략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행정력의 낭비고 네. 정작 필요한 소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의 사건들을 진행이 너무 더디다. 이런 실제로 지금 장기 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대립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2차 특검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예. 다수의 이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2차 특검은 열릴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특검을 하더라도 기존의 3개 특검 돌아갈 때와는 달리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2차 특검은 1차에 비해서는 인원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앞서서 1차 특검, 3개 특검에 이 기소를 유지할 인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계속 특검이 이어진다면은 행정력의 부족 같은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 특검이 돌아갈 때는 거의 3개 특검을 다 합치면 큰 검찰청 하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인력이 그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단순히 모여서 투입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인력들이 각 그 검찰청에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검찰청에서 본인이 하고 있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컸는데 이번에 아무리 인력이 줄어들더라도 또다시 거기에 또 주력 인물들이 파견돼서 수사를 네네네. 하게 되면 일선 검찰청의 수사가 지연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의도고 적절하지 부적절한지는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선고 결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 회복의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 선고와 이제 2월달 선고 계속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 위에 성역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선고가 이제 지금 너무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선거에 따라서 영향이 매우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다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선고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된 선고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정문이 굉장히 명문으로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법원의 판결문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사실 법원에 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사회의 그런 현상이라든지 나중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세현입니다. 네, 아침에 보니까 먼지, 안개가 말썽이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치며 전국적으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청과 전북에는 올겨울 첫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나오실 때 오늘 마스크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먼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먼지에 안개가 뒤섞이며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어서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충청과 전북은 오늘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도, 대구 영하 0.4도 등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6도, 대구 14도, 부산 15도로 평년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에 눈비가 내린 뒤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고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화재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월 1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